오늘 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앞에 뭘 붙여야 됩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누가 오실까 상당히 궁금해 하셨는데, 자, 국민의힘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시사본부에서 여러 차례 개인 인터뷰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렇게 패널로 모신 건 참 오랜만인데, 가만히 있어봐라. 그 지난번에 카페 운영하신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협동조합형 정치 카페. 네네. 네. 그 국회 앞에 하우스라고 하는 정치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카페를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어서 오픈했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드네요. 예,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극복하고 우리 자영업자들 장사도 잘 되고 또 정치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공간이 잘 활용되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카페 가면 오신환 의원님 뵐 수 있어요?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운영은 전문 경영인들이 하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섰습니다. 어제 있었는데요. 관련된 인사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 집중했습니다. 청년 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차 추경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외에 소비를 살리기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을 회복 위해 재정에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신년 기자회견 같은 거, 신년에 무슨 뭐 이런 발표 같은 거 했을 때 몇 번 세잖아요.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 그럼 주로 그때 있었던 게 뭐 경제라든가 평화라든가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청년이라는 단어를 이번 연설에서 21번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최민희 의원님부터. 그러니까 그건 위기의식의 발로로 봐야죠. 그러니까 물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20대에서만 진 게 아니에요. 네네. 전 세대에서 다 졌어요. 그런데 20대 이탈률이 가장 컸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30대 청년 대표가 되다 보니 그걸 신경 안 쓰면 비정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의 화두는 특히 민주당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청년을 위한 대책으로 청년들의 사랑을 받을까.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보다 먼저 청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어색하고 이게 사실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늘 주장했던 게 저도 당에서 청년 정치를 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제가 당의 청년위원장도 했었거든요. 청년들이 늘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외면받는 정당의 미래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싸워왔는데 지난 4.7 보궐선거 그리고 이준석 현상에까지 2030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결국에는 지금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된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 송영길 대표에 대한 고민 그 속에서 참 애쓰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저도 대표 연설을 해봤지만 그 사이에 5월 2일 날 취임하시고 굉장히 전국이 막 요동치고 특히 이준석 현상이라는 것이 저희도 당황스러운데 민주당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제 그렇게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청년의 이슈는 청년들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이 정권이 내세웠던 공정의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나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이것이 송영길 대표가 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민주당을 다시 청년들을 끌어안는 첫걸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시행하는 방법으로 또 제시가 됐던 게 청년 특임 장관에 신설하겠다. 또 누구나 집 프로젝트 가동하겠다.
청년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 이 세 개는 잘 짚었다고 보세요? 거기에 플러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송영길 대표가 시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천시장 했었죠. 예, 인천시장 하면서 느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청년 부분에 적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하자. 그래야 청년 대책을 좀 일관되게 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 테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6% 집값의 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건 주거 대책. 그리고 일자리 부분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까지 얘기하면 이제 청년 기본소득은 일자리에 진입 못하는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이제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요 구조는 맞는 거죠. 구조는 근데 중요한 맞다. 건 네. 요 구조가 실행되겠나. 우선 첫째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할 거냐. 네. 이건 청와대와 대개 여당은 이런 연설할 때 청와대가 조율을 조금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날 것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과연 받아들여지겠냐 이런 거. 그다음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사실 1만 호를 6개 도시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범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건 1, 2년 프로젝트는 아니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뼈대는 잘 세웠다. 이렇게 네. 봅니다. 뼈대 괜찮게 세웠다고 평가하셨는데 오신환 의원께서는요.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송영길 대표는 이게 집권 말에 당이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당내에서 비주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부 정책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야기가 같이 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네. 이게 본질은 바꾸지 않으면서 포장지만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야지만 송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책도 빛을 발할 테고요. 청와대는 꿈쩍도 안 하는데 대표 혼자 뭐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무게가 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그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 정부 모두가 청년에 대해서는 늘 외쳐왔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청년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습니다. 김광진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으로 간 다음에 지금 청년 비서관이 누구죠? 최민희 의원님? 지금 김광진 의원이에요. 정무비서관 하잖아요. 정무비서관에서 청년비서관으로 바꿨고 정무비서관은 배재정 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청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정부가 그러면은 지금 말한 청년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무엇을 해왔는지 특히 거기에는 청년의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또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집권 4년 차에 들어와서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이런 태풍적인 어떤 이슈 속에서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과연 그것이 치유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같이 손발이 맞아서 뭐 특임장관 신설이나 아니면 지금 말한 누구나 집에 대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정치권에서 청년이라는 멘트는 꾸준히 써왔지만 이걸 청년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더 터져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들로 하면 청년들이 돌아올까요? 그거는 이걸로 돌아올까 안 돌아올 거다 하지 말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근데 노력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일단 송영길 대표가 제가 이렇게 한 달 정도 지켜보니 이분이 그렇게 뭐 퍼포먼스에 강하거나 막 말을 잘해서 마음을 얻을 스타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실무 능력이 있고 행정력이 있으니 네. 다들 그런 거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는 잘 세우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이미 해본 경험이 있고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더라고요. 누구나 집 프로젝트.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경우는 잘 되길 바라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도 재보궐선거에서 혹독하게 집권 여당을 심판했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이.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년들도 이렇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도 사실은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예. 어떤 거죠? 뭐 이게 민심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막 바뀌고 불과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만든 국민적 민심이 그렇죠.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는 1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1년 만에. 네, 네. 또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6개월, 1년 만에 또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래도 반성하고 잘못한 부분들을 인정할 수, 또 당의 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한다는 것은 바뀌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어떤 이유에선 외부로부터의 어떤 압력이든 그렇게 되면 민심은 또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힘도 지금 상황이 우리한테 시선과 관심은 집중돼 있지만 더 낮은 자세로 더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치권이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야 국민들한테 더 많은 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청년의 얘기를 말은 많이 했지만 그것이 실천되거나 뭔가 보여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 여야 할 거 없이 청년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면 결국엔 거기서부터 솔루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 드릴게요. 7609님은 청년 장관직책 자리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청년들이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정책적 신뢰를 저버린 민주당과 정부의 사과가 먼저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 5461님. 청년 바람이 분다고 청년만 신경 쓰나요?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40대 50대 다 떠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이것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일부에서 이미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40대 50대 세대가 대한민국에서 정치의식이 가장 높은 민주화 운동을 젊었을 때 경험한 세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개혁적인 세력을 지지해서 정의당이나 민주당 지지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40, 50대에 대한 대책은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만들질 않았죠. 왜냐하면 40, 50대는 되게 사회에서도 중견이고 네. 그러다 보니 밑에서는 또 40, 50대가 혜택 다 받았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또. 정치권에 대해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40, 50대를 놓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라는 게 자원의 배분이에요. 그 자원이라는 건 뭐 예산의 배분이죠. 결정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대에 가장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을 먼저 배려하는 과정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소외감이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프로테이지로 40대 소외감은 10%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저는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생각해요. 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그런데 그때 야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표를 준 거지.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오랜 신뢰가 있어서 준 표는 아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원래 집권 여당의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청년에 집중하는 건 요 시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40, 50대 정책, 20대 정책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부동산 대책. 그렇죠? 네. 기본을 세우고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냐로 가는 게 더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당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0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당연히 놀랄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네. 감사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잘 우리가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지금 2030 청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4050 또 노년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 이준석의 뭐 정치사적으로도 정말 이례적인 이런 30대의 야당 당대표가 되는 부분들 속에서 네. 한편으로 보면은 97 IMF 세대라고 하는 40대들이 훅 건너 뛰어버린 거거든요. 정치권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사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50에 대한 문제들도 반드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수민 님께서 최민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항상 바른말과 자기주관이 뚜렷해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4244님. 오신환 의원님 국민의힘의 자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 큰 정치인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9166님이 오신환 전 의원님도 추후 대표하시겠나요? 그 자리가 대표 자리입니다.
저는 저 이준석 대표보다 개인기가 좀 부족해서. 재밌습니다. 네. 자, 각설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어제 공식 석상에서 처음 만나서 통합 방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합당 문제가 이준석 대표가 맞닥뜨린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 인서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통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당의 간판부터 바꿔달자는 안 대표 주장에 이 대표는 부정적입니다. 조용원 원내대표께 인수인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전달 못했고요. 오히려 반대의 내용으로 제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안 대표는 당 이름뿐 아니라 당헌 당규도 새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되지는 않겠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지지자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전달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 대표가 수용을 했고 여러 가지 단일화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합당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었죠. 이준석, 안철수 두 대표는 근데 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어제 자리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또 그리고 어제 나온 그 두 대표 간의 이야기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과거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바른미래당 했잖아요. 그때 그러네요. 이준석, 안철수 두 분의 개인적인 인연도 제가 쭉 봐왔기 때문에 네. 어제 그 화면이 굉장히 저는 낯설고도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 그 노원병에서 일단 두 분이 같이 이 선거를 치렀고 또 거기서 공천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또 갈등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당대표로서 통합을 이제 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저는 그 안철수 대표가 일단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요 본인이 먼저 더 큰 국민의힘을 만들자 그러면서 야권의 대표주자가 되겠다고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당명을 바꾸고 뭐 하자는 것이 더 큰 국민의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도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안철수라고 하는 상징 속에서 뭔가 우리도 외연을 넓히고 더 확장하고자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정치력들을 발휘해서 그 부분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 뭐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난 4.7 보궐선거 이후에 또 이준석 현상 이후에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명을 지금사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안 대표께서는 늘 이렇게 타이밍이나 속내를 감추고 있다가 모호한 화법으로 저 전국을 이끌고 가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한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 통합을 거의 다 완벽하게 끝낸 것처럼 하다가 당명을 들고 나왔는데 또 다시 이런 문제로 밀고 당기고 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처럼 보여지고 국민들도 피로감 느끼고 지지율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빨리 통합을 만들어내야 된다, 성사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은 안철수 대표 쪽은 지금 배가 많이 고프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은 배가 부른 상태이죠. 네. 이게 객관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정치의 문법은 그러면 뭐 지분이 아주 많은 쪽과 적은 쪽이 그런 무릎을 확 꿇고 그냥 개별 입당하라는 얘기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의힘 입장은. 근데 이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11년에 혁신과 통합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대표셨죠. 이해찬 대표랑 문성근 대표랑 뭐 그 대표 시절에 민주당과의 합당을 제가 실무를 했을 때 그때 이쪽은 혁신과 통합 쪽은 제로였어요. 의원 수가. 그리고 민주당은 그때 정당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 손학규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냥 합당했어요. 이름도 바꾸고. 네. 그리고 그 합당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순간 40몇 %로 뛰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기득권을 가진 쪽이 양보할 때 국민들은 마음을 주는 거죠. 그때 민주당 되게 지지부진할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기대고 있는 건 그런 문법이죠. 약자에게 통 큰 모습을 보여야. 그러면 표 될 거야 이렇게 그게 하는 더 거죠. 국민의 마음을 얻을 거야. 이게 논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협상 과정에서 밀당이 계속되고 네. 때로 그 밀당이 꼭 예쁘게만 보이지 않더라도 합당이 되건 개별 입당이 되건 합치기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면요. 이 정당과 정당이 통합되는 부분들이요. 정당법상 흡수합당과 신설합당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신설합당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명도 바꾸고 당원 당규도 바꿔서 새롭게 포장하는 양당이 합쳐지지만 그리고 흡수합당은 어느 한 당 속에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 작지만 그래도 그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통합의 과정이 당대당으로 이렇게 대등하게 통합되기를 원하지 밑으로 들어가서 사라지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양쪽에 이제 밀고 당기기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약간씩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약간 낯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합당이 워낙 이게 정말 조심조심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대표끼리 공개적으로 말을 주고받는단 말이죠. 이견을 주고받고. 이 방식도 또한 파격적 합당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런 방식이 조심스럽지 못한 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날선말로 나가잖아요. 그 뭐 간판부터 바꿔달자 뭐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은 대표끼리 주고받을 말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이렇게 대표가 직접 나와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면 CCTV 설치법도 신중해야 된다. 안 하겠다는 듯. 뭐 차별금지법도 기독교도 보수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좀 낯설기도 하고 그거는 그렇게 좋은 파격은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숨기는 거와 엮이는 게 다 있고 사람이 장점만 있겠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가 있고요.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세 개네. 이 세 개의 당당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리고 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한 시너지나 효과를 어떻게 잘 우리가 선용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사실상 저희가 금방 입당이 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에 입장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약간 수정한 것 같고요. 그게 하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얘기한 버스 정시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8월 달에는 당내에 경선의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저는 그 이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통해서 우리 당내에서 기대하고 있는 또 세력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루빨리 당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승부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7605님은 합치고 당명 바꾸면 이번에는 대체 몇 번째 바꾸는 건가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 5565님이 아이디어 주셨는데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당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윤석열 총장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대변인을 통해서 반문 빅텐트를 치겠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전 속으로 야 정말 비정하다 정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반 문재인 대 빅텐트를 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정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국민의힘은 100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진보 중도 보수를 다 아우르는 그런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상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빅텐트.
예, 그 빅텐트라면 이건 사실 민주당 일부도 흡수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상 속에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선 n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구상이 이렇게 커지는 순간 그 순간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출신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순간 이게 약간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절대로 양자로는 안 들어가겠다. 개별 입당은 안 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직히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나와서 이게 다 추측하고 네네. 예상하는 거잖아요. 예. 윤 총장께서 저는 빨리 링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입당에 대한 부분도 빨리 결정하고 또 본인이 나서야죠. 언론인 출신들 앞에 대변인 세우고 또 중마고 세워가지고 자꾸 대신 누가 전달하기보다는 이게 그냥 뭐 지역에 있는 우리가 통반장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문제가 무엇이며 국정 철학을 자기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께 밝혀야죠. 예, 그 부분이 하루빨리 오지 않으면 저는 우리가 봐왔듯이 그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또 거기서부터 꺾이는 시점이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냥 충원으로 조언을 한다면 하루빨리 본인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 네. 그다음에 윤석열의 큰 정치 모호하다는 면에서는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경선 일정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 상황인데 관련된 인서트 듣겠습니다. 한때 약장수들이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화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흥행을 위해 경선을 미루자는 건 가짜 약을 파는 것이라고 한 이재명 지사 발언을 두고 경쟁 대선 주자 쪽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경선 연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계신데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 지사를 돕는 안민석 의원은 경선 연기 주장은 칙칙한 골방 이슈, 부질없는 논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흥행을 위해 경선을 미루자는 건 가짜 약을 파는 것.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 대변인 맡고 있는 오영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재명 지사의 말이 정확하게도 들리고 또 좀 심했다 이런 생각 동시에 들지 않아요? 그게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예. 저는 약간 좀 시각이 다른 게 한 발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민주당의 경선 연기는 국민 관심 이슈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민생도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저는 경선을 연기해라 하지 말아야 되냐, 원칙을 지켜야 되냐, 흥행을 고려해서 연기해야 되냐. 국민 누구도 관심이 없는 사안이다. 오직 민주당 대권 주자들 간의 관심사일 뿐이다. 네. 집권 여당이 이런 걸로 시간 끌고 이런 걸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가부간에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정치는 지금 민생으로 전환해서 어떻게 하면 여야가 민생으로 경쟁해서 국민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요만큼이라도 해줄까를 고민해야지 뭐 좀 죄송합니다만 8월에 경선버스 출발하고 윤석열이 탄다 안 한다 이거 다 각 당의 관심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시는 의원님. 네, 뭐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당내에서의 여건은 사실 녹록치가 않죠. 지금 앞서가는 후보의 입장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솔직히 이게 이재명 죽이기 아니냐라는 이런 뭐 직접적인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재명 후보 스타일상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이게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라 네. 이게 후보들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무리하게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이게 막닥들인 지금 민주당도 불거졌지만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당대표가
예,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이 논란을 불식시키고 정시에 출발하겠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빨리 그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